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낡은 주막 문턱에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만삭의 배를 부여잡은 채 애원했죠. 제발 오늘 밤만 채워주세요. 버선발로 뛰어나온 주모는 서둘러 그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이 초라한 임산부가 불과 이틀 전까지 3대 독자 집안의 귀한 며느리였다는 걸 주모는 알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 숨 쉬고 있던 저 작은 핏덩이가 20년 뒤 모두의 운명을 얼마나 무섭게 뒤집어 놓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정직하게 장사하기로 이름난 거상의 집안이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어린 연우는 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 앉아 장부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글자를 써 내려가면서 장사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창밖으로는 살구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크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연우가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자 아버지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에는 깊은 정이 묻어 있었고 연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물건을 나르고 있었고 상단의 깃발이 봄바람에 펄럭이며 집안의 위세를 말해주는 듯했어요. 연우는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상인이 되겠다고 어린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곱게 빗질을 해주시며 언제나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정하게 당부하셨어요.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연우는 그 품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연우는 마음이 고우니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포근했고 연우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거상의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조차 주인 가족의 너그러움에 감사하며 일했어요. 넓은 마당에서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났고 연못의 잉어들은 유유히 헤엄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우는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고 세상의 어둠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명문가의 마님 조 부인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인은 매일같이 방문하여 연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겠느냐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입에 발린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연우 부모님은 그 가식적인 미소에 차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조 부인은 연우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며느리로 삼고 싶다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연우 아가씨는 볼 때마다 더 고와지시네. 우리 기환이와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조 부인의 눈빛 속에 숨겨진 탐욕의 불씨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후에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자신의 아들 장기환이 얼마나 심성이 곱고 효심이 깊은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건장한 체격에 학문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부인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며 혀가 닳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기환이는 심성이 곱고 효심이 깊사옵니다.
연우 아가씨와 혼인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금슬 좋게 살 것이옵니다. 조 부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간곡히 청혼했고, 연우 부모님은 딸이 양반가에서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의 핏줄이니 딸이 귀하게 대접받을 것이라 믿었어요. 결국 막대한 친정 유산을 지참금으로 내어주며 혼례를 허락하셨고, 성대한 잔치가 온 고을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건장한 청년 장기환과 아리따운 연우의 혼례식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복의 노래를 불렀어요. 연우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초래청에서 장기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연우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혼례가 끝나고 시댁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연우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우는 몰랐어요. 이 혼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 직후 마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았고, 연우의 부모님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우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며 피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 조 부인은 곁에서 위로하는 척 눈치만 살폈습니다. 부모님의 체온이 남아있던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하던 연우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두고 어찌 이리 먼저 가시나요? 연우의 울음소리가 장례마당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건장하던 남편 장기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연우는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렸습니다.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하며 제발 눈을 떠달라고 애원하는 연우의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연우는 온갖 약재를 구해다가 정성껏 다려 남편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해준 탕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끓였고, 남편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 와중에도 연우는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뱃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이 연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조 부인은 장기환이 쓰러진 바로 다음 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곳간 열쇠와 상단의 모든 권리를 무력으로 빼앗았고, 연우가 물려받은 막대한 친정 유산은 조 부인의 사치를 채우는 데 쓰였어요.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놀이개가 조 부인의 방을 가득 채웠고, 연우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하녀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연우는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고, 뱃속 아이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그 무렵 고을에서 힘께나 쓰는 권세가가 조 부인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권세가는 아픈 기환을 살릴 수 있다며 천년 묵은 산삼을 내어주겠다고 약조하고, 평생 놀고 먹을 막대한 전답까지 제안하며 자신의 귀한 딸을 새 며느리로 드리라고 속삭였어요. 조 부인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고, 그날 밤 은밀히 고을 의원을 집으로 불러들여 두둑한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의원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 부인과 무언가를 은밀히 주고받았어요. 장대감의 맥은 텅 비어 절대로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옵니다. 이 거짓 진단을 핑계로 조 부인은 만삭의 며느리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누명을 씌웠습니다. 연우가 다른 사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하인들을 시켜 거짓 증언까지 만들어냈고 연우는 변명할 틈도 없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 부인의 교묘한 계략 앞에서 연우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시어머니, 저는 결백하옵니다.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연우는 억울함에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지만 조 부인은 냉혹하게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빌어도 조 부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끌어내라며 하인들을 재촉했고 연우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끌어내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 조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 밤, 연우는 외투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굳게 닫힌 대문 밖으로 내쳐졌어요. 뒤돌아보니 대문은 무정하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조 부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눈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눈길을 헤매던 연우는 부모님의 예스님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도움을 주셨던 상인들,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셨던 이웃들을 한 집 한 집 찾아갔어요. 하지만 조 부인이 퍼뜨린 헛소문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갑게 문전박대했습니다. 부정한 년이 어딜 감히 문을 두드려 썩 물러가거라. 문이 쾅 닫힐 때마다 연우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연우를 피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연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정신이 아득해져 갔어요. 발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내는 듯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했고 연우는 그 작은 움직임에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자신뿐 아니라 아이까지 잃게 된다는 생각에 연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눈발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연우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저 불빛만 닿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은 연우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낡은 주막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연우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문 앞에 털썩 쓰러진 연우는 문이 열리자 나타난 풍채 좋은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다해 간신히 매달리며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오늘 밤만 재워주시옵소서. 그 말을 끝으로 연우는 차가운 문턱 위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화연은 문턱에 쓰러진 연우를 번쩍 안아들고 자신의 방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입술에 적셔주면서 화연은 밤새 연우의 곁을 지켰어요. 차가웠던 연우의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고 창밖의 눈보라도 아침이 되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화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그 눈빛에는 한없이 깊은 온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장터에 나간 화연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조 부인의 하인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장터 곳곳을 누비며 임산부의 행방을 샅샅이 캐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만삭의 여인을 보면 바로 알려달라며 상인들에게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는 모습에 화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만삭의 여인을 본 적 없소? 우리 마님께서 찾고 계시오. 화연은 모른 척 장을 보면서도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들이 연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화연은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연은 연우를 지킬 방법을 재빨리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들통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연은 기지를 발휘해 뒷산 으슥한 곳에 연우의 낡은 저고리를 묻어 그럴싸한 가짜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멩이를 모아 봉분처럼 쌓고 나뭇가지로 비석 대용을 세워두니 영락없는 초라한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화연은 장터에서 일부러 하인들 근처를 지나가며 넌지시 흘렸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 임산부 낭자가 결국 얼어 죽어서 뒷산에 묻혔다던데. 하인들은 화연의 말을 엿듣고 불이 나게 뒷산으로 달려갔어요. 며칠 후 하인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조 부인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 이름 모를 무덤에 묻혔다는 소식에 조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연우의 추적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연우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연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 연우는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따뜻한 국밥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고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연우는 화연의 도움으로 건강한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어요. 주막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가자 단골 보부상들까지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건강한 사내아이라니 복덩이가 왔구만. 연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선호라 지었는데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화연은 연우의 곁에 앉아 아이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 녀석이 밥값은 톡톡히 해야 할 텐데. 입은 그렇게 말해도 화연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화연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막 사람들 모두가 선호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작은 주막은 한동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호는 주막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거친 단골 보부상들이 선호를 볼 때마다 엿을 쥐어주며 예뻐했고 선호는 그들의 무릎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보부상은 먼 길을 오면서 직접 깎은 나무 장난감을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어요. 선호는 주막 사람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네 양반 자제들이 주막 앞을 지나가다 마당에서 노는 선호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야, 너 아비가 누구냐? 아비 없는 주막집 아이가 감히 양반 앞길을 막아. 아이들은 선호를 애워싸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선호는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껌벅거렸고 양반 자제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급기야 한 아이가 선호를 밀쳐 넘어뜨렸고 선호는 무릎이 까져 피가 났어요. 그제야 겁이 난 선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연우가 급히 뛰쳐나와 울고 있는 선호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까진 무릎을 보며 연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연우는 이를 꾹 참고 선호를 달래주었습니다. 선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연우는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선호야, 사람의 값어치는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란다. 연우는 선호를 무릎에 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올곧지 못하면 그건 진짜 양반이 아니라고, 사람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선호는 어머니의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눈물을 그치며 씩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화연이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어요. 아직 멀리 가지 못한 양반 자제들을 향해 화연은 눈을 부라리며 쫓아갔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다신 우리 선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화연의 우렁찬 호통에 양반 자제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어요. 화연은 빗자루를 휘두르며 골목 끝까지 쫓아갔고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돌아온 화연은 선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선호야,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호는 화연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후로도 양반 자제들이 시비를 걸 때마다 화연은 언제나 선호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선호는 차별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고 총명하게 자라났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선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갔어요. 그 무렵 주막에 이상한 노인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때 묻은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은 매일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10그릇씩 축내면서도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화연이 눈을 흘기며 밥값을 재촉해도 노인은 콧방귀를 뀌며 내일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허허, 내일 반드시 갚을 테니 오늘은 좀 봐주시게나. 화연은 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노인을 내쫓지는 않았어요.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노인은 은거 중인 옛 대제학이었습니다. 세상일의 뜻을 접고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학문의 깊이만큼은 온 나라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어느 날 노인이 국밥을 먹으며 혼잣말처럼 어려운 학문에 이치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놀던 5살 배기 선호가 노인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아버지, 그건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선호가 작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답을 내놓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놓고 선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보인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노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연우를 불러 정중히 청했어요. 밥값 대신 이 아이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 아이의 재능을 묻어두면 아까운 일이라 말했습니다. 연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선호는 은거 중인 대학자에게 천재적인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선호에게 글과 경전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관리의 도리까지 전수했어요. 선호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혀나갔고 노인은 그런 선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연우는 생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주막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거상 시절에 배운 상수를 발휘하여 보부상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얼큰
국밥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고춧가루와 파, 마늘을 듬뿍 넣어 끓인 국밥은 먼 길을 걸어온 보부상들의 지친 몸을 달래주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한 그릇만 먹어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국밥이라며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보게, 이 국밥 먹으러 일부러 이 길을 돌아왔다네. 보부상들 사이에서 주막의 명성이 높아졌고 단골이 부쩍 늘어났어요. 연우는 단골 보부상들의 입맛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화연의 호탕한 인심과 연우의 섬세한 관리가 힘을 합쳐 주막은 고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주막이 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낡은 주막이 어느새 북적북적한 번화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막이 번성하자 이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이 주막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사또와 결탁한 고을의 왈패물이었는데 우두머리가 탁자를 쿵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 고을 소금 독점권은 우리에게 있다. 당장 소금값으로 은자 50냥을 내놓거라. 손님들이 겁에 질려 슬금슬금 빠져나갔고 주막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왈패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주막 터를 관하로 몰수하겠다며 억지 협박을 가했어요. 화연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연우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연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두꺼운 장부 한 권과 소금 포대를 들고 나온 연우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가 펼쳐 보인 것은 미리 직거래를 뚫어놓은 상단의 유통장부였어요. 이 장부를 보시오. 우리 주막의 소금은 관어 직거래 상단에서 정식으로 들여온 것이오. 왈패 우두머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경국대전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중죄로 적발시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소. 연우가 법전의 조항을 줄줄이 읊자 왈패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또와 결탁했다 해도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연우는 냉정한 눈빛으로 왈패 우두머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관아에 고발하겠소. 왈패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옆에서 듣고 있던 화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화연의 손에는 펄펄 끓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남의 주막에 와서 행패야. 화연은 뜨거운 국자로 왈패들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왈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려 했지만 화연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급기야 화연은 소금 항아리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왈패들의 얼굴을 향해 팍팍 뿌려댔어요. 이거 먹어라. 이 소금도 우리가 정식으로 산 거다. 왈패들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왈패들은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화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빗자루까지 들어 왈패들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다신 이 주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결국 왈패들은 꽁무니를 빼며 주랭랑을 쳤어요. 우두머리가 도망치면서 이번 일은 잊지 않겠다고 악을 썼지만 화연이 소금 한 줌을 더 던지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왈패들이 사라지자 숨죽이며 지켜보던 손님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주모 대단하시오. 통쾌하구려. 화연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우는 화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화연은 괜히 콧등을 긁적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 그날 저녁 주막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단골 보부상들이 모여 왈패들을 물리친 두 여인을 축하했고, 선호는 어머니들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는 화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화연은 눈을 흘기면서도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나야 이 주막이 내 집인데 당연한 거지.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주막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었어요. 선호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받으며 총명하게 자라났고 주막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선호는 20살에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매는 총명하게 빛났으며 그 기품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주막을 찾는 보부상들조차 선호를 볼 때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과 대학자의 가르침 속에서 선호는 학문과 인품 모두 빼어난 청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선호는 우연히 어머니와 화연이 나누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인간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연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고 화연은 연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장기환 가문의 악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원을 매수해 거짓 진단을 받아냈다는 것, 막대한 유산을 빼앗겼다는 것, 만삭의 몸으로 눈보라에 쫓겨났다는 것까지요. 어린 선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문틈 사이로 전해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선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화연의 분노, 어린 한숨은 모든 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호는 베개를 꽉 움켜쥐며 눈물을 삼켰고 그날 이후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선호는 독하게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썼어요. 스승인 대학자 노인은 선호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제자의 모습에서 장차 훌륭한 관리가 될 그릇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선호는 어머니 몰래 친부 장기환 가문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옛 기록을 뒤지고 고을을 오가는 늙은 보부상들을 찾아다니며 탐문했어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소문에 불과했지만 조각들을 맞춰가자 숨겨졌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환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고혈을 짜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어요. 한 늙은 보부상은 선호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령 장대감에게 땅을 빼앗긴 농민이 한둘이 아니오.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까지 끌고 갔다오. 선호는 주먹을 꽉 쥐며 치솟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또 다른 증인은 장기환이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온갖 편법을 저질러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제물로 관할을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호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선호는 홀로 뒷산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빛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선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런 자가 자신의 아비라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선호는 가슴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저런 자를 나의 아비로 점지하셨나이까. 하지만 선호는 곧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핏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가르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의 헌신과 스승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신을 만든 진정한 뿌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선호는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되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는 날이 밝았어요. 두 어머니는 밤새 정성껏 지은 새 옷과 노잣돈을 챙겨주며 선호를 배웅했습니다. 연우는 아들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호야, 건강하게 다녀오너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어미의 가장 큰 소원이란다. 화연도 괜히 헛기침을 하며 콧등을 훔쳤습니다. 훗, 장원급제 못하면 밥 안 준다. 알겠냐?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화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호는 두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막을 떠나는 선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넘어야 했고 어느 고갯길에서는 산적들이 길을 막아서기도 했어요. 산적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노잣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목숨이 아까우면 가진 것 다 내놓거라. 하지만 선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대처했고 재빠른 기지로 산적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선호는 큰 소리로 관군이 온다고 외치며 산적들의 시선을 돌린 뒤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산적들이 허둥대는 사이 멀리 달아난 선호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선호는 과거장에 들어섰어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선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붓을 들었어요. 시험 문제는 참된 벼스아치의 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호는 스승에게 배운 모든 가르침을 떠올리며 글을 써 내려갔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관리의 근본이라는 것,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붓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씨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선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험관들은 선호의 답안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선호의 이름이 장원으로 불렸어요. 20살의 나이에 최연소 장원급제라는 영예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선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기쁨보다 먼저 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장기환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오래전 천년 산삼을 먹고 기적처럼 살아난 장기환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과 값비싼 자기로 가득한 저택은 겉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기환은 새로 맞이한 부인 사이에서
줄줄이 딸만 낳았어요. 아들을 얻지 못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고 이 사실이 장기환을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3대 독자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온갖 굿과 제사를 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장기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대체 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냐? 설상가상으로 조 부인은 약도 듣지 않는 깊은 병에 걸려 매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탐욕과 악행의 대가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파 자리 보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진맥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조 부인은 하루 종일 신음하며 지난날의 악행이 벌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를 틈타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문병을 온다며 드나들었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누가 가문의 실권을 잡을 것인지를 놓고 매일 다투었어요. 장기환은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이야기냐? 장기환은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하여 다급히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들였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직관은 장기환의 저택 곳곳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감, 이 저택에 기운이 막혀 있사옵니다. 새로운 명당을 찾아야 하옵니다. 장기환은 무슨 짓이든 하겠다며 직관에게 매달렸어요. 직관은 며칠간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을 저작거리의 주막터를 가리키며 단언했어요. 저 주막터야말로 얼어붙은 혈맥을 뚫어줄 천하의 명당이옵니다. 직관은 그 터에 사당을 지어야만 그토록 바라는 3대 독자를 얻을 수 있다고 강력히 예언했습니다. 장기환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고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막대한 은자가 든 궤짝을 준비시키고 위풍당당하게 주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장기환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오만하게 주막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연우가 멀쩡하게 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기환은 귀신을 본 듯 경악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장기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은자가 든 궤짝을 탁자 위에 쿵 내려놓고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 당장 주막을 팔고 이 고을을 떠나거라. 하지만 연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장기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화연 역시 팔짱을 끼고 장기환의 옆에 서서 냉소를 흘렸습니다. 연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천륜을 저버린 자의 더러운 돈은 개도 안 먹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 장기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양반 대감인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주다니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꼴 좋다. 만삭의 여인을 눈보라에 내쫓은 놈이 뭔 낯짝으로 여길 다시 왔어. 장기환은 이를 악물며 돌아섰어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간 장기환은 수하들을 긴급히 소집했어요. 오늘 밤 중으로 저 주막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손님이 발길을 끊게 해야 한다. 수하들은 비열한 계책을 꾸몄습니다.
한밤중에 주막 우물에 썩은 오물을 풀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수아들은 밤이 깊어지자 오물통을 들고 살금살금 주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환의 비열함을 미리 짐작한 연우와 화연이 이미 준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몽둥이를 들고 우물가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아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화연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수아들이 우물 뚜껑을 열려는 순간 연우와 화연이 동시에 뛰쳐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화연의 우렁찬 외침에 수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허둥대며 도망치려다 서로 부딪혀 발이 꼬였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오물통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오물통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수아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져 내렸어요. 으악, 이게 뭐야? 수아들은 자신들이 풀려고 했던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수아들은 서로를 밀치며 허우적댔어요. 화연은 배를 잡고 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꼴 좋다. 제가 가져온 걸 제가 뒤집어 쓰다니. 수아들은 악취를 풍기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어요. 소동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폭소했습니다. 오물 범벅이 된 수아들이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저것 봐라. 남의 우물에 더러운 짓을 하려다 제가 뒤집었었구만.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 나갔습니다. 연우와 화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도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어요. 장기환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화연이 곁에 있고 선호가 한양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주막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어요. 장기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더욱 끔찍한 계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장기환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수아들의 모습이 고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장기환을 조롱했어요. 권세 높은 양반 대감이 주막집 여인들에게 코가 납작해졌다는 소문에 장기환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이대로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장기환은 사또의 관하로 찾아가 은밀히 만남을 청했습니다. 손에는 막대한 양의 은자가 든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어요. 두 사람은 골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주막의 두 년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오. 장기환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사또는 은자를 만지작거리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의 두 여인을 한 번에 제거할 무서운 계략을 은밀히 꾸몄어요. 그것은 바로 사수를 꾸며 누명을 씌우려는 끔찍한 흉계였습니다. 캄캄한 새벽 관아의 신복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들이 주막 근처로 살금살금 접근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녘, 그들은 주막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미리 준비해 온 흉측한 저주 인형과 부적을 아궁이 깊숙한 곳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인형에는 사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부적에는 저주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발견되면 주막 주인들이 사또를 저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복들은 작업을 마치고 흔적을 지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주막에서는 아무도 이 끔찍한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와 화연이 주막 문을 열려는 순간 포졸들이 들이닥쳤어요. 포졸들은 다짜고짜 주막 안으로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탁자가 넘어지며 주막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대체 무슨 짓이오? 왜 이러시오? 연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졸이 아궁이를 파헤치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어젯밤 신복들이 몰래 묻어둔 저주 인형과 부적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사또 나으리를 저주하는 물건이 나왔다. 연우와 화연은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은 그런 것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두 사람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대역 주인으로 체포한다. 당장 따라오거라. 포졸들은 두 여인을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연우와 화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두 여인은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뼛속까지 시린 얼음,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축축한 벽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우와 화연은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어요. 얇은 옷 한 벌로는 이 추위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끌어다 놓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어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수를 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서 불지 못할까. 하지만 연우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결백하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화연 역시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딴 짓을 하겠소? 이건 분명 음모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두 여인이 끝까지 버티자 사또는 이를 갈며 선언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두거라. 사또가 나간 뒤 감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연우는 벽에 기대앉아 선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한양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랐지만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화연이 연우 곁으로 다가와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화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연우를 위로하기 위해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온기를 나누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들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같은 시각 한양에서 암행어사로 발령받은 선호는 고을에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해진 두루마기를 걸친 선호는 영락없는 방랑객이었어요. 아무도 이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가 임금님의 어명을 받은 어사또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선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본격적으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선호는 주막과 장터를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 한 잔 사주며 넌지시 물으면 사람들은 장기환의 횡포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힘없는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면 온 가족을 몰아붙였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망한 집안이 한둘이 아니라오. 한 늙은 농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선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친부가 저지른 악행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어요. 선호는 장기환이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친 장부의 행방을 은밀히 추적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맞춰보니 장기환의 저택 어딘가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선호는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야심한 밤, 선호는 장기환의 저택에 몰래 잠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간 선호는 숨을 죽이고 방어망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화려한 정원과 누각이 눈에 들어왔지만 선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곳이 친부의 저택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선호는 서재로 추정되는 방에 도달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 벽면에 커다란 장롱이 보였습니다. 장롱 뒤를 살펴보니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고 그 안에 철로 된 금고가 들어 있었어요. 선호는 침착하게 금고를 살펴보며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가 열리자 선호의 눈앞에 충격적인 것들이 나타났어요. 사또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장기환과 사또를 즉각 파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어요. 하지만 선호의 손이 멈춘 것은 또 다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의원을 매수한 증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 증서에는 장기환이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라는 거짓 진단을 받아내기 위해 의원에게 막대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선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어둠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증거들을 몰래 가져가 익명으로 폭로하면 손쉽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었어요. 장기환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어머니의 한을 단번에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호의 손이 장부를 향해 뻗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호야, 사람의 값어치는 핏줄이 아니라 올곧은 도리로 정해지는 거란다. 선호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머니는 늘 정당한 율법과 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법을 어기면 자신도 장기환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금고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금고를 원래대로 닫고 저택을 빠져나온 선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런 선호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사를 마치고 은신처로 돌아가던 선호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들었습니다. 주막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주막의 두 여인이 대역 죄인으로 잡혀갔다더라. 선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잡혀갔다는 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선호는 다급히 사람들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더군.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선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들이 억울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선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히 마을 외곽의 마방으로 달려가 가장 빠른 말을 구했어요. 주인에게 은자 한 양을 던지고 말에 올라탄 선호는 고삐를 힘껏 잡았습니다. 이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말이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거센 밤바람이 선호의 뺨을 때렸지만 선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관아를 향해 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렸어요.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얼음같이 차가운 감옥에서 연우와 화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화연이 연우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야, 추워도 꼭 버텨야 해. 선호가 돌아오면 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오래전에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핏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자매보다 깊은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달빛이 희미하게 감옥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센 밤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선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고 선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말은 더욱 속력을 내며 어둠을 가르고 달려갔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퍼져 나왔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선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아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었어요. 선호는 말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외치며 고삐를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먼동이 트는 하늘 아래 선호를 태운 말이 관아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는 두 어머니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운명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선호가 도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큰 고비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아침,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우와 화연이 포졸들에 의해 끌려 나왔고 두 여인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옷은 구겨지고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을 둘러싸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의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위풍당당하게 단상에 앉아 죄를 묻기 시작했어요. 귀빈석에는 장기환과 조부인이 나란히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본관을 저주하는 사수를 부렸으니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로다. 사또의 호령에 포졸들이 형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연우와 화연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기환은 팔짱을 끼고 승리자의 여유를 부렸고 조 부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비웃었습니다. 무거운 형벌이 집행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관아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마리의 말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천둥 같은 외침과 함께 말 위의 젊은이가 낡은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햇빛에 번쩍이는 마패를 높이 치켜든 그 모습에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 젊은이는 다름 아닌 선호였습니다.
늠름한 자태로 말해서 내린 선호는 당당하게 관아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역졸들이 순식간에 관아를 장악했고 사또는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장기환과 조부인 역시 아연실색하여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자가 사또라니. 장기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호는 단상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마당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저주 인형의 실을 살펴보았소. 선호가 아궁이에서 나왔다는 인형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인형의 실 한 올을 뽑아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이 실은 장대감 저택에서만 쓰는 특수한 견사요. 일반 백성들은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요. 마당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선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주막에 몰래 숨겨둔 것이요. 두 여인은 결백하오. 장기환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어요. 하지만 선호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호가 품에서 낡은 증서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어요. 이것은 오래전 의원을 매수한 증서요. 선호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부인은 의원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거짓 진단을 받아냈소. 멀쩡한 아들을 후사를 이을 수 없는 몸이라 거짓 꾸며낸 것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조 부인은 부채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거짓이요. 하지만 선호는 증서를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주었어요. 증서에는 의원의 이름과 받은 금액, 그리고 거짓 진단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선호가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그릇 앞에서 선호는 장기환을 불러 세웠어요. 장대감, 이리 나오시오. 장기환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호가 작은 바늘로 자신의 손끝을 찔러 피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장기환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기환의 손에서 떨어진 피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물그릇에 집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피가 물속에서 하나로 완벽하게 섞여 들어갔어요. 이것은 두 사람이 부자지간임을 알아보는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선호가 낭랑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나 장선호는 100여 누의 아들이며 장기환 가문의 유일한 3대 독자요.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 부인과 장기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들이 형벌로 짓밟으려던 청년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귀한 핏줄이라니요. 아니. 장기환이 땅을 치며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부인 역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어요. 두 사람은 추한 몰골로 선호 앞에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가문의 대를 이어다오. 장기환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선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소. 선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허나 내게 생명을 주신 진짜 어머니들을 위해선 이 불효를 저질러야 마땅하오. 선호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조작한 죄,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고혈을 짜낸 죄를 물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장기환 일가와 타락한 사또를
모두 관노비로 삼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빼앗기고 거친 노비복을 입은 조 부인과 장기환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과거 자신들이 핍박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멸시했습니다. 꼴 좋다. 남에게 한 짓이 고스란히 돌아왔구만. 마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장기환 일가가 끌려갔어요. 평생 호의호식하며 연우의 자리를 차지했던 장기환의 세 부인과 딸들 역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자 그들 역시 초라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어요. 그야말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연우와 화연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귀하신 어사또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 화연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호가 달려가 화연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왜 피하시오?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같은 천한 주모가 어찌 어사또의 어미가 될 수 있겠냐. 선호는 고개를 저으며 화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낳아준 어머니 연우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길러준 어머니 화연에게도 번갈아 큰절을 올렸어요. 두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사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연우와 화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어요. 이날의 감동적인 장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관아의 지원으로 크고 번듯한 새 주막이 지어졌어요. 예전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찬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새 주막은 단순히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돈 없는 어려운 이웃이나 굶주린 길손들에게 언제든 배불리 먹으라며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는 나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드시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요. 연우는 늘 이렇게 말하며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어요. 화연 역시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모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여인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관아에 연결해 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연우와 화연은 고을 사람들에게 든든한 어른으로 깊은 존경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의 지혜로운 조언과 따뜻한 위로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암행어사 선호 역시 한양과 전국 팔도를 누비며 백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선호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공명정대한 관리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선호는 고을에 들를 때마다 주막을 찾았어요. 벼슬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평상에 앉아 두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맛있게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 시절 선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역시 이 국밥이 천하제일이요. 선호가 웃으며 말하면 연우와 화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얼마든지 더 끓여줄 테니. 화연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소박한 밥상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문가의 핏줄보다도 더 깊은 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사랑과 세월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우와 화연, 그리고 선호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래오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주막의 처마 끝에 걸린 호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따뜻한 국밥 향기가 골목에 퍼져나갔어요. 오늘도 연우와 화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솥단지 가득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 두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선호가 돌아오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조 부인이 만삭의 며느리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을 때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늘은 연우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악행을 덮으려 해도 결국 모든 일은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 규정에 순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이 바로 함께 나눈 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참 잘 보여주었지요. 때로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인연이 삶에 더 큰 힘이 된다는 잔잔한 위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소중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폭은 야담이었습니다.